안녕하십니까. 해커스 매경 테스트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GDP 두 번째 시간인데, 전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지난 시간에 다 한 내용들이에요. 그 GDP에 들어간 항목, GDP의 계산, 간단하게 매경 테스트가 되게 어렵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들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조금 좀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리긴 할 건데, 그래프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내용, 이걸 또 안 하자니 조금 문제가 되는 게 거실을 형성하는 두 개의 강력한 축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미시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 투입의 최대 산출, 소비면 최소를 소비해서 최소의 돈을 들여가지고 얼마큼 큰 만족감을 얻을 거냐, 생산 같은 경우는 얼마큼 비용을 조금 들여가지고 더 큰 생산량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시작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구냐면 고전학파라는 부분이고, 애덤 스미스를 필두로 한 고전학파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케인즈 학파를 시작하게 한 케인즈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전학파라는 건 뭐냐면, 고전학파라는 이름은 본래 없었는데 이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나 이전의 사람들이 고전학파야 라고 했기 때문에 고전학파가 되신 겁니다. 먼저 세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공급을 중시합니다. 공급을 중시하는 이유는 만들어내면 일단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이 창출될 거고, 고용이 창출되면 당연히 수요가 창출될 거야. 소득이 생기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세이 법칙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변수의 완전 신축성이라는 거예요. 신축성이라는 것은 불균형은 없다, 반드시 균형을 찾아간다 라는 뜻을 신축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 예측이다 라는 건데, 이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은 모두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죠. 그래서 기대이론도 완전 예견, 정태적 예견, 적응적 기대, 그 다음에 합리적 기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건데, 여기서는 완전 예견, 정보가 다 동등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 그리고 화폐 수량설, 뒤에 가서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1.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라는 것과, 2. 시장은 우리가 불균형이 없이 항상 완전 신축성, 즉 균형을 향해서 나아간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결정되는데, 이런 지금 그래프를 제가 하나 그려드릴 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전학파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전학파가 맞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거고, 왜냐면 부분은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좋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그 국가에 해당하는 시장에 있는 노동 같은 것들이 다 고용이 될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요, 별건 아니고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매경 테스트에서는. 자, L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W인데, P분의 W, 실질 임금. 임금을 물가 수준 나누는 걸 실질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가 있다. L은 레이버, 노동입니다. 그래서 균형 상태에 이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신축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도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L 스타만큼이 고용이 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노동이고 여기가 이제 국민소득입니다. 국민소득. 그럼 생산함수를 이렇게 그려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생산함수를 L과 Q로 놨을 때, 우리가 Q가 이제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여기 Q는 이제 거시로 오면 Y가 되는 거거든요. Y가 생산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체증적 증가, 체감적 증가, 감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쓰지 않을 거예요. 왜? 노동을 투여했는데 생산이 줄어든다면 그때 노동자를 투입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체증적인 증가 구간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생산함수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써서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노동이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 노동량이 결정될 거고 그때 노동을 투입하면 생산함수에 우리가 이렇게 Y 스타가 만들어질 거다. 근데 이 Y 스타는 완전 고용 산출량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 우리가 가격의 신축성, 그래서 우리 고전학파가 강조한 게 뭐였냐면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었어요. 왜? 시장 가격이 알아서 자원 배분을 최적으로 해줄 거야.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분명히 의의가 있지만 퍼펙트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배웠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도 보고 있는 거니까. 결론은 고전학파는 고전스러운 거죠. 시장 가격이 알아서 노동시장의 가격을 결정해주고 완전 고용이 되고 그것이 각 나라마다 다 정확하게 그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 우리가 앞에서 배운 잠재 GDP만큼을 생산해 줄 거다 라고 얘기한 게 고전학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매경 테스트 수준에서는 뭐 다른 걸 묻진 않고요. 가끔 이제 세이의 법칙이 뭐냐 이런 건 물어봐요. 세이의 법칙은 우리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정도고요. 두 번째 고전학파라고 하면 시장 가격을 중시하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다. 저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번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얘예요. 우리가 고전학파가 완벽했으면 어떤 사상이 완벽하면 그 사상을 비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할 것만 같았던 고전학파의 사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노동이라는 것이 완전 고용이 되는 거잖아요. 고전학파 입장에서. 그런데 노동이 완전 고용되지 않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가 실업이라 부릅니다. 즉 케인즈가 살던 이 시대에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고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것, 즉 가격이 신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러면 시장 가격은 경직적이야. 왜? 반드시 밑으로 가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적응했던 최저임금제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최저임금제가 여러분들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10년 전엔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높았어 라는 말을 할 일은 없어요. 계속 올라갈 거다. 그리고 최저임금제가 생겼다는 것은 실업자도 분명히 양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 가격이 반드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고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가진 잘 않아요. 그걸 우리가 하방 경직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얘기하게 된 이유는 시장 가격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시장 가격이 퍼펙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케인즈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장기에 모두 죽는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장기라는 것은 시간이 흘렀을 때 고전학파의 이야기는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장기에 모두 죽는 것, 여러분들이나 나 모두 죽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반전시켜 볼 거냐 라고 했을 때 케인즈는 정부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유설비의 존재입니다. 노는 시설이 있어요. 불경기 경제의 케인즈거든요. 두 번째, 수평이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가격의 경직성. 그래서 여러분들 고전학파는 가격의 신축성, 케인즈는 가격의 경직성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수요를 중시한다. 우리가 고전학파는 세이의 법칙,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수요를 중시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불균형의 조절은 생산량의 조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가격의 하방 경직성. 우리가 가격이 경직적이다라는 말은
케인즈가 한 말이다 정도, 그리고 수요를 중시하더라 라는 거고, 앞으로 할 얘기는 수요가 부족하다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승수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승수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케인즈의 승수효과예요. 자, 먼저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YD는 이거예요. YD라는 것은 총 수요입니다. 왜 YD로 했느냐? 케인즈는 수요를 중시했고, 수요가 있다면 공급은 따라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YD는 CIG다 라는 거예요. 물론 X-M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매경 테스트 수준에서는 너무 복잡하긴 하진 않아요. 원리 정도만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있고요. 이제 폐쇄 경제다. 폐쇄 경제라는 것은 외국과의 무역을 하지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X 수출과 M 수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할 때 1번이 뭐냐? 1번이 C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C는 뭐냐면 소비, 컨슘션입니다. 그래서 C0 플러스 CY 마이너스 T로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C0를 기초소비라고 합니다. 기초소비. 기초소비라는 것은 소득이 있든지 없든지 소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소비를 한다. 그 다음에 이 C는 뭐냐면 우리가 MPC라는 겁니다. 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이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한계 소비 성향. 자, 한계 소비 성향의 정의는 델타 Y분의 델타 C가 되는 겁니다. 소득의 증가분분의 소비의 증가분이에요. 우리는 문제에서 이걸 숫자를 주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설명을 하면 이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50만 원을 쓰어냅니다. 근데 얘가 200만 원으로 소득이 델타 Y가 10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얘가 소비가 120만 원이 됐다면 소비가 증가한 델타 C는 얼마가 돼요?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100분의 70 해서 0.7이 된다 이런 겁니다. 문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케인즈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런데 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거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0, MPC가 0이라는 것은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MPC가 1, 이건 뭐예요? 다 쓸 것이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증가할 거야. 안 쓰는 사람도 없을 거고 다 쓰는 사람도 없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결국 얘는 양수가 됩니다. 양수는 파블로프의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파블로프의 강아지가 뭡니까? 종치면 하는 게 파블로프 강아지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쓴다. 소득이 생기면 쓴다. 소득이 생기면 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것이 케인즈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돈을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벌써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왔죠. 아,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돈을 쓸 거니까 정부가 돈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소득이고요. Y는 소득이고 T는 뭐가 된다? 우리가 이제 조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세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단순 모형에서는 T0는 정액세를 의미한다. 뭐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정액세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C0 기초소비, C는 MPC, Y 소득, T는 뭐가 된다? 조세가 된다. 예요. 그 다음에 2번에 I는
I0가 됩니다. I0가 돼요. 그 다음에 I0라는 것은 케인즈는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즉 기업가가 투자를 할 때는 이자율 같은 거 상관없이 기업가의 직관적 통찰력, 야수적 통찰력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I0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투자. 독립투자는 그냥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일정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G는 G0예요 이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돈을 쓰는 액수입니다. 뭐 100억이면 100억,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I0는 독립투자, G0는 독립지출이 된다. 정부 지출. 그래서 얘네들은 상수고요. 상수고. 그래서 총수요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가 가장 단순한 모형이고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우리가 무엇이다. 매경 테스트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높은 경제학으로 가시면 이걸 좀 더 세분화하셔서 배우실 건데 저는 여기까지만 가르칠 겁니다. 왜냐면 매경 테스트에서 딱 이 정도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가 Y고요. 여기는 이제 생산을 얘기하고 YD가 있으면 얘가 총 지출, 수요 측면입니다. 생산과 지출이고 요걸 이제 같은 라인을 YD하고 Y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YD는 이걸 싹 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Y 앞에 붙은 거는 뭐예요? 요 C밖에 없어요. 이걸 풀었으면 우리가 YD는 C0 플러스 CY 마이너스 CT0 플러스 I0 플러스 G0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다? 절편이에요, 절편. 그러니까 수학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논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원리. 그러니까 이거 수학적으로 하는 거는 매경 테스트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있는데, 요 기울기는 뭐였어요? 지금 여기가 45도 각도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가 1입니다. 근데 얘는 0과 1 사기 때문에 기울기가 얘보다 작아야 되니까 뭐 이런 형태로 갈 거다.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우리가 MPC, 스몰 c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생산은 따라오기 때문에 이 둘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균형 국민소득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이에요. 왜냐면 이쪽에 있으면 수요가 더 많아서 증가해야 되고 이쪽에 많으면 공급이 더 많아서 이쪽 감소해야 되니까 만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도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얘기라고요. 다시 여기가 뭐다? YD가 있는데 이 YD에 의해서 어차피 만나는 점만큼 생산이 유유시설이 있으니까 만들어질 거니까 케인즈가 말한 것은 수요만 있으면 공급은 따라와요. 그 이유는 케인즈가 말한 경제학이 불경기의 경제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뭐냐? 자, 요거를 이제 위로 다시 쓸게요. YD는 C0 플러스 CY 마이너스 CT0 플러스 I0 플러스 G0고 I0는 독립지출, I0는 독립투자, G는 독립지출, 그리고 T0는 무엇이다? 정액세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균형일 때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되니까 YD하고 Y가 일치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얘를 이제 얘로 바꾸면 우리가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Y는 C0 플러스 I0 플러스 G0 마이너스 CT0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Y는 이 Y로 묶으면 1 마이너스 C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C 분의 1 C0 플러스 I0 플러스 G0 마이너스
T0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제거한 게 아니고 케인즈의 폐쇄경제의 단순 모형의 정의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요걸 쓴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만 있으면 공급이 따라오기 때문에 균형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같을 거니까 얘를 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써준 거죠. 얘 일로 넘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다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승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승수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늘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승수는 델타 G분의 델타 Y 이렇게 하는 게 승수거든요. 그럼 이거 정부지출 승수인데 이거 미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분은 매경 테스트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분배 법칙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 물론 여기 했던 분 중에서 미분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얘를 만약에 10을 늘리면 얘가 10을 늘리면 여기를 곱해서 나오겠죠. 그죠? 곱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i를 곱하면 얘가 곱해서 나오겠죠. 왜? 분배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가 승수라는 것은 우리가 1. 정부 지출 승수 정부 지출 승수는 델타 G분의 델타 Y가 뭐냐? 그러면 1 마이너스 C분의 1이 이제 승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무슨 뜻이냐면 정부 지출을 10 늘리면 얘가 곱해져서 국민소득이 늘어납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승수라는 것은 멀티플라이어, 곱하기 효과예요. 곱하기 효과. 승수라는 것은 곱하기 효과. 즉 정부 지출 늘리면 그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곱해져서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MPC 스몰 c가 0.9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0.9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0.9분의 1 곱하기 델타 G죠. 근데 얘가 막 10을 했어. 그럼 요거 하면 0.1분의 1이니까 얘가 이제 10이잖아요. 즉 10배 늘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승수를 강조하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거예요? 아, 정부 지출은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정부 지출 승수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승수. 투상수는 델타 I, 델타 Y 요게 이제 뭐다? 1 마이너스 C분의 1이에요. 왜?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I를 늘리면 요걸 곱해져서 얘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분배 법칙으로.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와 투자 승수는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요걸 외워주시면 좋아요. 가끔 물어보니까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는 케인즈가 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조세승수가 되는 거. 조세승수. 자, 세금을 붙이면 여기죠? 근데 세금 여기 마이너스 C가 붙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C가 붙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면 국민소득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감소한다. 그래서 요거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 투자 승수, 조세 승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요거 계산하는 문제가 있다. 계산 문제 있을 겁니다. 승수에 대해서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객관식 문제를 하시는 분들은 증명을 하는 것을 이해하셨다면 결과치를 분명히 기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MPC의 크기, MPC의 크기. MPC가 우리가 정부 지출을 따졌을 때 우리가 0.9인 경우와 0.5인 경우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0.9이면 1 마이너스 0.9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10이 된다 이거죠. 얘는 1-0.5분의 1이니까 뭐가 됩니까? 2가 되죠. 즉 MPC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얘는 10배 늘어난다. 왜? 90%를 쓰니까. 얘는 2가 된다. 50% 쓰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소비가 많이 될수록 승수가 커지니까 정부가 소비를 장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시면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쓰면 누군가의 소득이 되고 누군가의 소득이 되면 또 돈을 쓰고 그럼 또 돈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식으로 얘기했지만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누군가가 100만 원을 정부가 풀었어요. 그럼 한계 소비 성향이 0.9래요. 그러면 90만 원을 쓴 거죠. 90만 원을 썼다는 건 누군가의 또 소득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돈을 쓰겠죠. 0.9만큼. 그럼 81이 돼요. 또 누군가의 소득이지. 이 과정이 반복해서 등비 수열로 하는 것도 돼요.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 지금은 우리가 아주 원천적으로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수 기억하시고 소비는 클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정부가 100억을 걷고 100억을 쓰면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텍스가 100억을 걷고 정부 지출을 100억을 늘림이고 MPC가 0.9라고 해봅시다. 그럼 먼저 우리가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늘어나는 게 1-0.9분의 1 곱하기 100만큼 국민소득이 늘어나요. 두 번째가 그런데 이제 세금을 걷었으니까 1-0.9만큼 세금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C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 했으니까 C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0.9죠?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10 곱하기 100이고 얘는 마이너스 9 곱하기 100이 돼서 결국 얼만큼? 100만큼 늘어나요. 1000이고 900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균형재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1000억을 걷고 1000억을 쓰면 균형재정. 5조를 걷고 5조를 쓰면 균형재정이라 그래요. 그럼 케인즈는 말해요. 똑같이 걷어도 누가 더 효과가 크다? 정부 지출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세보다는 정부 지출을 더 사용해야 한다라고 접근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매경 테스트에서 요 승수의 공식을 기억해 두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승수가 왜 있느냐?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멀티플라잉 승수 1-2분의 1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소득 향상을 위해 개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예요. 딱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독립지출 증가분의 균형 국민소득 증가분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늘어난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거 다 했죠. 근데 요거 A라고 썼더니 A를 써도 되고 C로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문제에서는 다양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C제로 썼지만 여기 A로 썼다 그냥.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A가 C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만들어낸 승수가 그 승수 공식에서 만들어냈고 승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승수와 투자 승수는 동일하다. 정부 지출이 우월하다. 균형지정 승수는 1이다. 요 정도를 체크해 두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기까지 지우고 좀 할게요. 하지만 이거는 뭐다? 가정에 의한 거고요. 이렇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고전학파와 케인즈 결론입니다. 고전학파는 무엇을 얘기했다? 우리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신축적으로 안정 고용이 이루어지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산함수만큼 생산이 될 거야 라는 거라면, 케인즈는 불경기이기 때문에 노는 시설이 많아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따라올 거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 승수효과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1번. 요거죠. 요 문제. 한계 소비 성향 0.9인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25만큼 증가시키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로서 25만큼 세금을 증대시킨다면 국민소득이죠. 그럼 1번에 우리가 정부 지출은 뭐야? 1-C분의 1. 요게 정부 지출 승수고, 2번에 조세 승수는 1-C분의 C가 조세 승수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정부 지출을 25만큼 늘리고, 그죠? 그 다음에 세금을 25만큼 늘렸으니까 우리가 균형재정이죠. 근데 균형재정은 이거 계산 안 해봐도 딱 25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얘가 0.9를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25 해서 250이 되겠고, 얘는 1만에 0.9고 0.9니까 마이너스 9 곱하기 25니까 우리가 225가 돼요. 마이너스. 그럼 더하면 25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매경 테스트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균형재정 승수는 1이다. 100억을 걷고 100억을 쓰면 100억 늘어나요. 50억 쓰고 50억 걷으면 50억 늘어나요. 그만큼 재정 지출이 더 효과가 커요. 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금년도 국내 총생산 산출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은입니다. 1. 전년도에 생산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입니다. 중고자동차는 GDP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국내 기업의 소유의 해외 공장에서 금년도 생산된 자동차다. 해외 공장인데 GDP는 국내니까, 틀렸죠? 해외니까. 세 번째, 본인이 소유한 식당에서 금년도에 직접 요리하여 친구들에게 대접했다라는 것은 지금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니까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아닙니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번째, 전업주부의 금년도 가사활동, 전업주부 돈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다. 5번, 홍수로 유실된 도로를 정부가 금년도에 복구하면 그 복구하기 위해서 건설회사한테 돈을 줘야 될 것이고, 그럼 GDP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홍수라는 것이 GDP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0021년도에 이 나라의 밀 생산 농부들은 밀을 생산하여 그중 반을 소비자에게 1,000억 원에 팔고 나머지 반을 제분업자에 1,000억 원에 팔았다. 제분회사는 밀가루를 만들어 나머지 제과회사에 1,900억 원에 팔았다. 제과회사는 밀가루로 빵과 과자를 만들어 2,400억 원에 소비자에게 모두 팔았다. 이 나라의 GDP는 이죠. 그럼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우리가 뭐를 이용하면 좋다? 최종제로 사용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로직 트리, 순서도를 좀 만들어서 하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뭐 단계에서 농부의 단계에서 지금 밀을 팔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1,000억 원은 소비자에게 팔고 1,000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분업자에 갔습니다. 연결됐죠. 그럼 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최종제입니다. 최종제.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제분업자에 갔어요. 자, 제분업자는 밀가루 만들어 지금 제과회사에 1,900원에 팔았다. 그럼 1,900억 원에 팔았죠. 자, 그럼 제과회사는 이걸 가지고 2,400억 원을 만든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농부가 만든 밀은 최초에는 어디 있었다? 여기 있었고, 요거는 소비자에게 받은 이 자체가 최종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기서 최종제가 된 것이죠. 따라서 최종제는 소비자가 샀던 1,000억 원과
제빵업자가 팔아먹은 2,400억 원이 되겠어. 둘을 더하면 3,400억 원이 되겠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직 트리를 만들어 보시면 순서를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로직 트리 너무 유식한 말이네. 그냥 순서를 따져서 마지막에 있는 것만 더하시면 됩니다. 최종지니까. 3번 한 나라의 노동, 자본 등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하며 경제 상황 판단이나 향후 정책 방향 선택 등의 기준이 되는 거다. 동그라미가 지금 생산 요소를 모두 투입해 만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잠재 GDP라고 하는 거죠. 실질 GDP는 뭐였냐면 우리가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나타낸 것을 실질 GDP라 한다. 명목 GDP는 측정 시점의 가격으로 나타내는 것을 명목 GDP라 한다. 1인당 GNI는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쓸 때 사용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로 우리가 GDP로 나타낸 물가 지수다라는 거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물가 가서. 다만 지금 이것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질 GDP와 명목 GDP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4번 볼게요. 쌀과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어떤 나라의 상품 가격과 생산량이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치? 2002년, 2003년 이런 거죠.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가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을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기준연도니까 가격을 이렇게 쓰라는 거죠. 가격을 이렇게 써. 그럼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X,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할게요. 2년. 자, 2년은 우리가 실질 GDP와 명목 GDP죠. 그러면 실질 GDP 24 곱하기 100, 그 다음에 1200 곱하기 4. 요게 뭐가 돼요? 명목 GDP가 되고, 실질 GDP는 220 곱하기 100 더하기 1000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측정 시점의 가격 쓰고 기준 시점의 가격을 쓴 거죠. 그럼 이제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8,000이죠? 8,000? 6,000이 6,000이 되겠죠? 분의 얘는 2,400이고 4,800이죠. 2,400이고 4,800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2,400이고 4,800. 그죠? 그러면 24, 48 그러면 뭐가 돼요? 72죠. 72. 72 빵빵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6,000분의 7이 빵빵이니까 딱 봐도 곱하기 100을 하면 120 나오겠네요. 120. 120. 하나밖에 없다. 그죠?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이네요. 다 해놓고. 2번이죠. 120 나오겠죠. 왜냐면 이렇게 하면 120이니까. 자, 그러면 한 김에 다 하죠. 3번에 03년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수량을 써요. 200 쓰고 그 다음에 4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이 뭐예요? 실질이니까 기준 시점 20, 1000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때 가격 30, 그 다음에 1500 이렇게 쓰는 거죠. 곱하기. 그럼 여기는 여전히 곱하기 100을 하면
6천은 똑같겠네요. 왜 생산량이 변했구나. 8천이죠. 8천. 8천이고 이렇게 하면 6천이고 이렇게 하면 6천이죠. 그러면 12,000 12,000이 되죠.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얘는 2분의 3이니까 얘가 이제 120이 나오고 얘는 150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정답은 2번이다. 그래서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 구하는 거는 진짜 할 줄 아셔야 돼요. 뭐 되게 승수효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쪽의 문제를 계산하는 문제가 매형 테스트에 많이 나와봐야 한 서너 개 나오거든요. 서너 개. 근데 그 정도는 이제 할 줄 아셔야 돼요. 특히 뭐 대단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GDP 디플레이터나 뭐 물가 상승률이나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하고 실업률 많이 물어보고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뒤에 가서 또 하니까 일단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답변 하셔야 됩니다. 자, 5번이 있게요. 5번. 우리가 A국에서 생산되어 재고로 있던 제품은 이에요. 그럼 재고라는 것은 우리가 GDP에 포함돼요. 그러면 지금 공년의 GDP에 포함되었어요. 그런데 2001년 우리가 X B국에 수입해 자국에서 판매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1번에 재고니까 우리가 공년, X공년에 이게 좀 웃긴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공년에 우리가 GDP예요. 그 다음에 공 1년에 이제 뭐가 됩니까? 얘가 수출이 증가한 거죠. 수출이 증가한 거.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A국의 2001년에 GDP와 GNP 모두 증가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이죠, 1년. 1년에는 GDP에는 증가하지 않고 뭐 GNP도 상관이 없겠죠. 왜? 2000년에 GDP에 들어가였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국의 2000X년 수출은 증가하고 GDP는 불변인데 맞죠? 왜? GDP에는 꽁년에 들어갔고 수출은 꽁 1년에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B국의 X1년 수입은 증가하고 GDP는 불변이다. 왜? 수입을 한 건 B국이니까 B국의 수입은 증가하죠. 그리고 그 자체는 B국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B국의 2000 수입은 증가하고 2001년 수입은 불변이다. 그런데 수입을 언제 했어요? 2001년에 했죠. 그죠? 2001년. 제가 틀렸다. 정답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우리가 재고가 있다. 재고가 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우리가 재고가 감소하면서 수출이 늘어난 거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기본적으로 재고는 GDP에 들어간다. 그 해의 GDP에 들어간다는 점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6번입니다. 다음 경제활동의 내역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GDP다. 그래서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산 GDP, 지출 GDP인 GDE, 분배 GDP인 GDI고요. 여기 보면 소비 지출액 I, 투자 지출 C, 투자 지출액 I, 정부 지출액 G, 그 다음에 X, M이고 지하 경제는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GDE는 결국 GDP고 GD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가 뭐야? 10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 100, 300, 빼기 60이 되겠죠. 그러면 1900에서 60을 빼주면 1840이 되겠네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GDP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도 있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A국의 2020년 순상품 교육 조건은 72.3으로 2010년 이후로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교육 조건이죠. 교육 조건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 수입 가격분의 수출 가격입니다. 곱하기 100. 물론 이거 말고도 다양한 교육 조건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우리 매경 테스트 수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얘가 만약에 수출 가격이 높다면 이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수출 가격과 수입 가격 중에서 수출 가격이 크겠죠. 근데 100보다 작으면 이제 수입 가격이 클 거다.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건 72.3이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높다, 수출 가격이 낮다, 그만큼 우리나라 제품이 홀대를 받고 있다.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고부가치 비싼 상품을 개발하는데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육 조건 악화는 국내 총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왜냐면 우리가 GDI는 GDP 더하기 우리가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 GDI가 나빠질 거야 라는 것이죠. 디귿 2010년에 비해 2020년 한 재화 1단위를 수출해 번 돈으로 많은 수입재를 사게 되었다. 많은 수입재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상품이 비싸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틀렸다. 왜? 100보다 작기 때문에 수입재가 훨씬 더 비싸니까 과거보다 수입재를 덜 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2010년 100을 기준으로 2020년 3분기 수입 단가지수는 109, 수출 단가지수는 141이다. 그런데 여기다 109를 집어넣고 14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100보다 크게 나와야 하잖아.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인 1번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GDP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기억. 2000년에 생산된 중간 생산물이 수출되었다면 GDP에 포함된다. 예요. 중간 생산물이 수출되었다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선 최종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갤럭시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최종재인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2000년에 생산되어 재고로 보유되다가 2001년에 소비된 재화의 가치는 2000년의 GDP에 포함된다. 생산되어 재고는 GDP에 포함되니까 맞는 얘기죠. 디귿 2001년 학교 교육에 실망한 부모님들이 직장을 두고 자식을 잘 가르치면 GDP는 증가한다. 오히려 감소하겠죠. 왜? 직장을 그만두셨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GDP에 포함되지 않겠죠. 네 번째, 우리나라에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GDP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에 생산됐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사례에서 제시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호성기업은 밀을 구입하여 5억 원어치의 밀가루를 생산했다. 그죠? 호성기업입니다. 자, 5억 원의 밀가루를 생산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원어치를 우리가 시장에서 판매하고, 그리고 나머지 4억 원어치는 모두 밀가루 과자로 만들어서 A기업에서 팔아먹었으니까 10억 원이 됐죠. 그러면 총 GDP는 얼마가 됩니까? 11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1번 국내 총생산은 11억 원이다. 여기 하나 있으니까 11억 원이 됩니다. 맞죠? 두 번째, A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입니까? 6억 원이 되겠죠. 4억 원어치 사다가 만들었으니까. 부가가치는 더해진 가치니까요. 재료값 빼고.
세 번째, A기업은 4억 원어치의 중간 생산물을 구입하여 10억 원어치의 최종 생산물을 생산한 거죠. 맞는 얘기고. 니은 A기업에 납품된 밀가루는 중간 생산물이므로 국내 총생산 추계에 포함되지 않죠. 왜? 중간재는 들어가지 않고 최종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뭐다? 1번 기억 디귿이다. 왜? 얘는 6억 원이고 얘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를 가볼게요. 케인즈의 이론이다 라는 겁니다. 1. 노동시장은 명목임금은 하방경직성을 간다. 하방경직성.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신축성 고전학파, 경직성이라는 건 반드시 균형에 가지 않는다 라는 거 누구다? 케인즈입니다. 두 번째, 투자는 기업가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기업가가 이자 같은 거 필요 없고, 아니 이자는 필요한데 케인즈가 말했던 그 시절에는 기업가의 직관적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경기 침체 시에는 확대적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뜻이고. 네 번째,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함으로 만성적인 초과 수요 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함으로 만성적인 수요 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세이의 법칙이죠. 케인즈는 수요가 중요하다. 5번, 저축의 역설이라는 관점에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다 라는 거죠. 저축의 역설은 앞에서 구성의 모순을 했고, 우리가 아까 MPC에서 봤듯이 돈을 쓰는 것이 MPC 한계 소비 성향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의 국민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세이 법칙을 얘기하고 있다. 어떤 나라의 한계 소비 성향이 0.5라고 하자 이 나라가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데 200만큼의 생산량 증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나라 정부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얼만큼 늘려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죠. 1. 우리가 1-C분의 1 곱하기 정부 지출이 우리가 국민소득의 증가분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얘를 뭘로 줬으면 0.5로 주었고요. 얘를 200으로 주었습니다. 그럼 1-0.5를 하면 얘가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럼 정부 지출은 얼마큼 늘려야 된다? 100만큼 늘려야 된다 라는 걸로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정도 단순한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국 정부가 정부 지출을 70 증가시키고 70만큼의 세금을 증가시킨다라는 말은 균형 재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1이다. 그래서 70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우리가 다음 해자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에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실질 GDP의 증가율은 여기 경제 성장의 속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변화율이기 때문에 처음 수치 마이너스 나중 수치 마이너스 처음 수치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0이면 동일하다라는 기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1번, 각국의 실업률은 매번 높아지고 있다. 이걸로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 GDP가 가장 큰 곳은 병국이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최초의 GDP가 나와 있어야만 GDP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시된 GDP가 없어서 몰라요. 3번, 2000의 을국의 물가수는 큰 폭으로 성장.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업률, 물가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 병국은 을국에 의해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병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수치가 가장 높고 경제 성장의 속도를 알려주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해서 최초의 GDP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고전학파와 케인즈의 생각 정도는 상식선에서 아주 단순하게 신축적이냐 경직적이냐 완전 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급 중시냐 수요 중시냐 이걸 판단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케인즈의 승수 효과는 기본적인 승수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 좀 챙겨 두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GDP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수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